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한 여자가 좌판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연, 4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늘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요. 고등어 한 마리를 집어든 화연의 손놀림은 정말 능숙했어요. 칼끝이 생선배를 따라 미끄러지듯 지나가면 내장이 깔끔하게 분리되죠. 갈치도 삼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은 좋게 해왔을 법한 솜씨예요. 화연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좌판에 김 사장이 말을 걸어도 화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에요. 말수가 정말 적은 사람이거든요. 시장 사람들은 그녀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도 누군가 피해서 내려온 것 같다는 추측만 있을 뿐이죠. 화연의 눈빛에는 항상 경계심이 배어 있었어요. 누군가 다가와도 먼저 그 사람을 한번 훑어보고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을 거라는 불안감 같은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요. 새댁이요 고등어 2마리만 주이소. 단골 할머니가 다가와 말하자 화연은 말없이 고등어를 집어들었어요. 칼질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하는 오전 8시쯤 화연은 잠깐 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유일한 안전지대였거든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화연은 잠깐 쉬었어요. 컵라면 하나로 때우는 그녀의 식사는 늘 간단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는데 화연은 번호를 확인하고는 바로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뱉었어요. 그날도 화연은 해질 때까지 묵묵히 일했어요. 시장이 정리될 무렵 그녀는 남은 생선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계속되기만 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사흘 뒤 아침 화연은 평소처럼 새벽에 나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장 입구 쪽이 평소보다 조용했거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때였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시장 골목 입구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이런 차가 이 시간에 시장에 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화연은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어요. 차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비슷한 복장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그냥 회사원들은 아니었어요.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내린 남자는 달랐어요.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하나 있었죠. 그 남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다음 화연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화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두철. 10년 전에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두철은 화연 앞에 서더니 갑자기 허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90도로 굽힌 인사였죠.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화연과 두철에게 집중됐죠. 화연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가늘게 뜬 채로 두철을 바라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찬물에 담갔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돌아가. 두철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누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할 말 없어. 화연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칼을 닦는 손놀림도 더 거칠어졌고요. 그냥 돌아가.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두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변 상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누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화연이 처음으로 두철을 똑똑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내가 여기서 조용히 살고 있는 걸 알면서 왜 왔냐?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없어. 그냥 가. 두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 하나를 좌판 위에 올려놨어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돌아섰어요. 다른 남자들도 따라서 차에 탔고 검은 제네시스는 시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화연은 명함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날 저녁 화연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대신 해변가로 걸어갔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두철이 나타났어요. 혼자였습니다. 누님, 얘기 좀 해요. 화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 부산 동네 쪽 클럽 이권 문제예요. 서울 조직이 내려와서 난리가 났거든요. 두철은 담배를 꺼내 물면서 계속 말했어요. 누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될 일입니다. 화연이 처음으로 두철 쪽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죠. 내가 혼자 다 안고 들어갔다 온 건 니들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내가 선택한 거였어. 그러니 이제 다시는 나 찾지 말아라. 두철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누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때 만약 누님이 안 들어가셨다면 끝난 얘기야. 화연이 일어서려고 하자 두철이 급하게 말했어요. 이번 일만 도와주시면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화연은 멈춰서서 두철을 봤어요. 너 나를 뭘로 보냐? 10년 전 그 정화연이 아직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은 없어. 나는 이제 그냥 생선 파는 아줌마야. 못 봤냐? 두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서울놈들이 생각보다 거칠게 나오고 있어요. 화연은 바다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 왜 나한테 와? 누님 이름 하나면 끝날 일을. 끝나지 않아. 화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번 돌아가면 계속 말려들게 되어 있어. 그걸 모르겠어? 10년 전에 내가 왜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왔는지 잊었냐? 두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화연이 조직을 떠날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화연이 두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두철, 나한테 빚진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때 일은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 졌고. 그러고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오지 마.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 두철은 그 자리에 서서 화연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거든요. 사흘이 지났어요. 화연은 평소처럼 새벽에 나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좌판 위에 올려놓았던 고등어 몇 마리가 칼로 찢어져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누가 이런 짓을. 옆 좌판 김 사장이 중얼거렸지만 화연은 말없이 찢어진 생선들을 치웠어요. 그리고 좌판 옆면에 적힌 낙서를 발견했죠. 돌아와라. 빨간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어요. 화연은 그걸 물걸레로 지우면서 작게 혀를 찼어요. 유치하게.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건 두철의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더 직접적이고 정면 승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어젯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녹화가 끊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거죠. 화연 씨, 괜찮아요?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화연은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주변을 살피며 일해야 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갈치가 반으로 잘려 있었고 좌판 밑에 기다린다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세 번째 날 화연은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두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명이 더 있었죠. 누님, 잠깐만요. 두철이 다가오면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복지시설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죠. 화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도현, 누님 동생 맞죠? 화연은 손에서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그 사진 속 소년은 분명히 도현이었어요.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도현의 모습보다 훨씬 커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너, 이 아이를 어떻게 찾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대구에 있는 복지시설이더라고요. 두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꽤 똑똑한 아이 같던데요.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화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두철,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마. 저희도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누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화연은 사진을 움켜쥐었어요. 이번 일 돕기만 하면 그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너, 혹시 그 아이 건드렸냐? 화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보이는 감정이었죠. 두철은 말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답이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누님만 협조해 주신다면 말이에요. 화연은 사진을 보면서 떨렸어요. 도현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 보였거든요. 시간 드릴게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두철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화연은 그 자리에 서서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날 밤 화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현이 어린아이였을 때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아이를 이제는 정말로 지켜야 했어요. 화연은 새벽에 일어나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도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둘 다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었어요. 가장 오래된 사진 하나를 들여다봤어요. 도현이 5살 때였죠. 집에 불이 났던 그날 화연은 12살이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남겨진 건 그들 남매뿐이었죠. 누나가 지켜줄게. 그때 도현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죠. 화연이 조직에 들어가면서 도현은 복지시설로 보내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도현을 본 건 5년 전이었어요. 중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죠. 교복을 입은 도현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화연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누나,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도현이 물었을 때 화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도현이 알면 안 됐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두철이었죠. 생각해 보셨어요? 화연은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누님,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화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이번 일 끝나면 니들이 도현이 곁에서 완전히 사라져. 다시는 그 아이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 약속드리죠. 그리고 도현이는 건드리지 마.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화연이 말을 멈췄어요. 협박하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 안전할 거예요. 언제까지야? 이번 주말까지면 끝날 겁니다. 화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을 봤어요. 도현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오후 화연은 시장 일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부산 시내의 허름한 모텔이었죠. 거기서 옛날 사람들을 만났어요. 언니, 정말 오랜만이야. 화연아, 어떻게 지냈어? 한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화연을 반가워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마지막이야. 이번 일 끝나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 화연은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산 동네 쪽 클럽 이권 다툼, 서울에서 내려온 조직,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 말이에요. 그냥 네 이름만 써도 될 텐데 왜 직접 나서려고 해?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확실하게 끝내야 해. 애매하게 두면 계속 찾아올 거야. 화연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밤이 되어서야 화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10년 전에 정화연이 되어야 했어요. 도현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화연은 오랫동안 도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누나가 다시 한 번만 지켜줄게. 이번에는 정말로. 금요일 밤 화연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10년 전 그 정화연의 모습이었어요. 동래구 번화가의 한 클럽 앞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양쪽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서울에서 내려온 조직과 부산 지역 조직 말이에요. 화연이 나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울 쪽 사람들은 그녀가 누군지 몰랐지만 부산 쪽은 달랐어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정화연 누님입니다. 두철이 서울 쪽 보스에게 소개했어요. 그 순간 서울 조직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화연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오랜만이네요, 화연 씨. 서울 조직의 보스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예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김 실장님도 오랜만이에요. 화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죠.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건지. 일 때문에 왔어요. 정리하고 가려고요. 화연은 클럽을 둘러봤어요. 여기 이권이 뭐 그리 중요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김 실장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돈이 되는 곳이니까요. 월 매출이 10억은 넘거든요. 그럼 반반하시면 되잖아요. 화연의 말에 양쪽 모두 당황했어요. 너무 단순한 해결책이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쉬워요. 화연이 말을 끊었어요. 김 실장님은 서울에서 관리하시고 두철이는 부산에서 관리하세요. 수익은 6대 4로 나누고요. 비율이 6은 서울, 4는 부산이에요. 화연의 말에 부산 쪽이 불만스러워했지만 두철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그 대신 서울에서는 더 이상 부산에 손 안 대세요. 부산도 서울 쪽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김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연 씨가 보증하신다면야. 보증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화연이 두철을 바라봤어요. 이 일 끝나면 저는 완전히 손 떼요. 다시는 이런 일에 끼워 넣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대답했어요. 협상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화연의 이름이 가진 무게 때문이었죠. 10년 전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 화연은 두철과 따로 만났어요. 누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됐고 약속 지켜. 화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현이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져. 그리고 나한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알겠습니다. 두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누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혼자서. 화연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이는 진짜 웃음이었죠. 혼자가 편해. 이제 진짜로 조용히 살고 싶어. 그날 밤 화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도현이 있는 대구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거든요. 복지시설 담 너머로 도현을 봤어요.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많이 컸어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다 된 것 같았어요. 화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월요일 새벽 자갈치 시장은 평소처럼 분주했어요. 하지만 화연의 좌판은 비어 있었어요. 김 사장이 이상하게 여겨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화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화연 씨 어디 갔을까? 오전이 되어도 화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걱정하기 시작했죠. 점심때쯤 김 사장은 화연의 작은 원룸을 찾아갔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이미 짐을 빼갔다고 했어요. 언제요? 어젯밤 늦게요. 조용히 나가시더라고요. 화연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쓰던 칼들도 앞치마도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났어요. 마치 처음부터 여기 없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두철은 화연이 떠난 걸 알고 있었어요. 토요일 밤 일이 끝나고 나서 화연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화연은 없어. 다시는 찾지 마. 그녀는 그 말을 하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휴대폰도 꺼버렸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시장 사람들은 며칠 동안 화연을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서 말이에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화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 김 사장이 빈 좌판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웃는 것도 못 봤는데. 그래도 정이 들었는데 말이야.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연이 별로 친근하게 굴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든 성실하고 정직했거든요. 생선 손질도 정말 잘했고요. 서울로 올라갔나?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갔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추측만 했을 뿐 정확한 건 아무도 몰랐어요. 두철도 화연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였죠. 마치 정화연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한 달 뒤 화연의 좌판 자리에는 다른 상인이 들어왔어요. 중년 남자였는데 화연만큼 생선을 잘 다루지는 못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가끔 그 자리를 보며 화연을 떠올렸어요. 그 조용하고 신비로웠던 여자를 말이에요. 그 사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맞아. 눈빛이 남달랐어.
하지만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어요. 화연은 정말로 사라졌거든요.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현이 다니는 복지시설 주변에서 화연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약속대로 말이에요. 도현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말이에요. 화연은 정말로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났어요. 과거의 자신도 현재의 삶도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간 거죠. 서울 변두리 작은 주택가 골목 안에 있는 생선 가게. 간판도 낡았고 가게도 그리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화연은 다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모자 대신 평범한 앞치마만 두르고 있었어요. 머리도 자연스럽게 내린 모습이었죠. 아줌마, 오늘 고등어 어때요? 단골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싱싱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거든요. 화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표정도 훨씬 편안해 보였고요. 그럼 2마리만 손질해주세요. 화연은 고등어를 집어들었어요. 칼질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죠. 하지만 예전처럼 기계적이지는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 소년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고등어 1마리만 주세요. 소년이 말하자 화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현이었어요. 화연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도현은 화연을 몰라보는 것 같았어요. 당연했죠. 10년이 넘었고 화연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고등어 손질 잘하시네요. 도현이 화연의 손놀림을 보며 말했어요. 화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러게. 원래 좀 하던 사람이었거든. 도현이 웃었어요. 어린 시절과 똑같은 웃음이었어요. 여기 처음 와봐요. 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화연의 손이 떨렸어요. 도현이 이 동네로 이사 온 거였어요. 우연의 일치였죠. 그래. 어디서 이사 왔는데? 대구요. 복지시설에 있었는데 이제 자립해서 살아야 해서요. 도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화연은 고등어를 정성스럽게 손질해줬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죠. 돈은 얼마예요? 서비스예요. 첫 손님이니까. 화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올게요. 도현이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자 화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와. 좋은 생선으로 해줄게. 도현이 돌아서서 웃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도현이 나간 후 화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멀리서나마 도현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말이에요. 화연은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평범한 생선 가게 아지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